24. 무어 부인이 떠난 뒤 무더위가 갑자기 기혈을 바꾸어 돌진했지만 섭씨 45도 가까이 되는 폭염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선풍기들이 윙윙 돌아가고 방충망에 물이 뿌려지고 얼음이 달각거렸으며 이런 방음 앞 바깥에서는 잿빛 하늘과 누런 대지 사이에서 먼지 구름들이 머뭇 움직였다. 유럽에서는 추위를 피해야 하므로 난로가에서 발데르와 페르세포네, 이 발데르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의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페르세포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생성과 번식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발데르와 페르세포네 같은 아름다운 신화들이 지어졌지만 이곳에서는 생의 근원이자 배신자인 태양을 피해야 했고 환멸은 아름다울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 같은 것도 없다. 사람들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지 몰라도 시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고 기쁨은 우아하고 슬픔은 존엄하며 무한성은 형태를 갖추기를 원하지만 인도는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매년 4월이면 짜증과 욕정이 독처럼 퍼지면서 나타나는 혼란은 질서를 원하는 인간의 소망에 대한 인도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차라리 물고기들은 더 잘 견딘다. 물고기들은 저수지가 말라붙으면 진흙 속으로 파고들어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인간들은 1년 내내 평화롭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이따금 재난이 발생한다. 문명이라는 의기양양한 기계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고 돌로 만든 자동차처럼 꼼짝도 않게 되면 영국인들은 인도를 개조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왔으나 결국 인도의 방식에 통합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된 앞선 침입자들과 비슷한 신세가 되고 만다. 아델라는 오랜 주지주의를 청산하고 다시 아침 기도를 시작했다. 그것은 해로울 게 없어 보였고 영의 세계에 이르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었으며 기도의 걱정거리들을 실어 보낼 수가 있었다. 힌두 교인이 행운의 여신 락슈미에게 봉급을 올려달라고 빌듯 그녀도 여호와께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빌었다. 영국 여왕을 보호하는 신이라면 분명 경찰의 편이 되어주리라. 그녀의 신은 위안이 되는 응답을 보냈지만 손으로 얼굴을 만지자 열기로 인해 따끔거리기 시작했고 밤새 폐를 무겁게 짓눌렀던 그 건조한 공기 덩어리를 삼키고 내뱉는 기분이 들었다. 터튼 부인의 목소리도 기도를 방해했다. 그녀가 옆방에서 우렁찬 소리로 아가씨 준비됐나요? 라고 외쳤던 것이다. 잠시만요. 아델라가 웅얼웅얼 대답했다. 무 부인이 떠난 뒤 그녀는 터튼 부부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우리만치 친절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녀의 인격이 아니라 처지였다. 그녀는 끔찍한 일을 당한 영국 아가씨였기에 아무리 잘해줘도 지나침이 없었던 것이다. 로니 외엔 아무도 아델라가 품었던 의구심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관료주의는 모든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그도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다. 아델라는 슬픔에 차서 로니에게 난 당신에게 걱정만 끼치고 있어요. 그때 광장에서 했던 말이 옳았어요. 우린 그냥 친구로 남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의 고통이 클수록 그녀를 더 소중히 여겼기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가? 이 물음은 마라바라와 관련이 있었고 그녀가 그 운명의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나 한 걸까? 퀘스티드 양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델라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7시 반이니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법정으로 떠나야 할 것 같군요. 그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징세관의 목소리였다. 아, 미안해요. 천천히 하세요. 아침 식사는 괜찮았어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브랜디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아델라가 여호와를 떠나며 말했다. 브랜디를 가져다 주자 그녀는 몸서리를 친 다음 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마셔요. 브랜디 한잔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징세관님. 메리, 법정에 브랜디를 보냈죠? 그랬을 거예요. 샴페인도요? 감사 인사는 이따 저녁 때 하겠어요.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아델라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면 그것이 줄어들기라도 할 것처럼 한음절을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동굴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범인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댄 적은 없지만 그녀를 질질 끌고 다녔던 것과 그 후의 일에 대해 맥브라이드 씨와 함께 잔뜩 점잔을 빼는 이상한 태도로 정언하는 연습을 해두긴 했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는 중에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것이 형태를 갖추게 될까 봐 침묵이 두려웠다. 지금 그녀의 목적은
자신이 지독한 긴장 상태에 있으며 조금 후 법정에서 암리트라우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 무너져 친구들을 망신시킬 수 있음을 소심하게도 미리 선언하는 것이었다. 메아리가 다시 심해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스피린 줄까요? 두통이 아니라 메아리라니까요? 켈린드 소령은 그녀의 귓전에서 윙윙대는 소리를 없애지 못하자 그것을 환상으로 진단하고 절대 부추기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텄튼 부부는 화제를 돌렸다. 밤과 낮을 가르는 한 줄기 시원한 아침바람이 땅 위를 달렸다. 10분이면 사라질 바람이었지만 그들은 마차를 타고 시내로 내려가는 동안 그 덕을 볼 수가 있었다. 전 무너지고 말 거예요. 아델라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징세관이 다정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요. 아델라는 용감하니까. 하지만 텄튼 부인, 왜요? 우리 아델라? 만일 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재판에서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재판은 그렇지 않아요.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울어도 되고 어리석게 굴어도 된다고. 그래도 5시가 지독하게 불공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될 거라고. 당신은 꼭 이길 거예요. 징세관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피고 측이 재판에 지면 상고를 하게 될 것임을 그녀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나와브 바두르가 재판 비용을 대고 있었는데 자신이 망하기 전에는 단연코 무고한 이슬람 교인의 희생을 막겠다는 기세였고 그보다 덜 유명한 다른 인물들도 피고 측의 배경이 되고 있었다. 재판은 계속 상급 재판소로 올라가서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다. 그의 눈 아래서 찬드라 프로의 기질이 변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리석은 분노가 차체를 툭 때렸다. 어린아이 하나가 돌멩이를 던진 것이다.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는 더 큰 돌멩이들이 날아왔다. 시장을 지날 때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 모터사이클을 탄 원주민 경찰 분대가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징세관은 화가 나서 맥브라이드는 할망구처럼 쓸데없는 걱정이 지나치다고 불평했지만 터튼 부인은 무아랍 난동도 있었고 하니 무력 동원이 해로울 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짓이에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연극은 그만두세요. 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징세관은 묘하게 슬픈 목소리로 무슨 이유인지 난 그들이 밉지 않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건 진심이었다. 인도인들을 미워한다면 이곳에서 보낸 세월이 실패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랜 세월 움직여온 졸병들에게 경멸 어린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경우든 그의 노고에 맞는 가치는 있다는 것이다. 기다란 담장에 그려진 음란한 그림들을 보자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이곳에서 만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우리 영국 여자들이야. 퀘스티드 양에 대한 그의 기사도 정신 아래에는 분노가 때를 기다리며 잠복해 있었다. 어쩌면 모든 기사도 정신에는 한 점 분노가 들어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법원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혼자였다면 흥분한 학생들과 얼마든지 정면 대응할 수 있었지만 동행한 여자들 때문에 운전기사에게 후문 쪽으로 차를 돌리도록 지시했다. 학생들이 야유했고 라피가 군중 속에 숨어서 영국인들은 겁쟁이라고 외쳤다. 일행은 로니의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곳엔 이미 동지들이 모여 있었다. 아무도 겁을 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보고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청소부들이 파업에 들어가서 찬드라 프로의 화장실 절반이 텅 비고 말았다. 하지만 밤만 그럴 테고 닥터 아지즈의 무죄에 대한 믿음이 덜한 군 소속 청소부들이 오후에 도착하면 파업은 끝이 나겠지만 도대체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져야 하는 것일까? 또 수많은 이슬람교인 여인들이 죄수가 풀려날 때까지 단식을 하기로 선언했다는데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인생들이니 단식을 하다 죽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신경은 쓰였다. 엄격한 소수의 백인 집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정신이 퍼지고 대대적인 재배열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영국인들은 그 배후에 필딩이 있다고 보았고 더 이상 그를 나약하고 괴팍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두 변호사 암리 트라우와 마무드 알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느니 선동적인 목적으로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부추겼다느니 외국 우표가 붙은 편지들을 받았다느니 아마도 일본 첩자일 것이라느니 멋대로 험담을 해댔다. 이따가 판결이 나면 배신자는 파멸을 맞겠지만 그가 조국에 가한 막대한 해악은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필딩을 비난하는 동안 퀘스티드 양은 의자에 편안히 기대앉아 팔걸이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고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나중에야 그녀를 의식한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떠들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해줄 것이 없을까요? 대릭 양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낸시. 저도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사람들이 정중하게 입을 모아 외쳤다. 우리 다스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로니가 낮은 음성으로 새로운 화제를 꺼냈다. 그들 중에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캘린더 소령이 반박했다. 다스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가 유죄 판결보다는 무죄 판결을 더 두려워한다는 뜻이겠죠. 무죄 판결을 내리면 일자리를 잃게 될 테니까. 레슬리가 재치 있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 로니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곳의 훌륭한 전통에 따라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으며 그의 부하인 다스가 실제로 영국 사립고교 출신의 도덕적 용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인도인이 재판을 맡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임을 지적했다.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내려질 터이니 인도인이 판결을 내리면 소동이 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논쟁에 열중하다 아델라에 대해서는 잠시 잊었다. 그럼 내가 멜람비 부인께 보낸 호소문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휘슬로 없이 제발 사과하지 마세요. 난 잘못했다는 비난을 듣는 것에 익숙하니까요. 더튼 부인이 열을 올리며 말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됐어요. 사과하지 말라고 했죠. 그 비열한 작자들은 늘 불평거리가 없나 엿보고 있죠. 레슬리가 더튼 부인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말했다. 맞아요. 비열한 자들이에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 일은 차라리 잘 된 겁니다. 놈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으니 이제 놈들의 입에서 비명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도 됐죠. 병원에서도 놈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느끼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잘난 나와브 바두르의 손자를 여러분도 봤어야 하는데. 캘린더 소령은 잔인하게 킥킥거리며 가련한 누레딘의 상태를 설명했다. 잘생긴 얼굴이 엉망이 됐지요. 윗니 5개에 아랫니 2개가 부러지고 콧구멍까지. 어제 닥터 판나라알이 거울을 가져다 주었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난 그 꼴을 보고 웃었어요. 여러분도 그 꼴을 봤으면 웃었을 거예요. 흑인 멋쟁이가 폐혈증으로 다 죽어가니 망할 놈 재주나 받아라. 그자는 말도 못하게 부도덕했을 것이고 그는 누가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주춤했다가 말을 이었다. 내 밑에서 일하던 자도 난도질을 해놨어야 하는데 그 인간들은 어떤 꼴을 당해도 싸요. 이제야 사리에 맞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더튼 부인이 그렇게 외쳐서 남편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남자분들. 나중에까지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약해요. 그들은 영국인 여자를 볼 때마다 여기서부터 동굴까지 4발로 기어가야 해요. 그들에게 말도 붙여서는 안 되고 침을 뱉어야 하고 갈아서 먼지로 만들어야 해요. 그동안 브릿지 파티다 뭐다 너무 잘해줬다고요. 더튼 부인은 말을 멈췄다. 분노에 편승하여 더위가 몰려왔던 것이다. 그녀는 레몬 과즙으로 더위를 식히며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나약해를 웅얼거렸다. 그리고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 되었다. 퀘스트 양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이 그녀보다 훨씬 중요하다 보니 그녀는 자연히 사람들에게서 잊혔다. 이었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위험 있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먼저 의자들을 법정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박람 회장으로 들어가듯 생색내는 듯한 태도로 낡은 법정 안으로 줄지어 들어갔다. 징세관이 자리에 앉으며 가벼운 농담을 던지자 그의 수행원들이 미소를 지었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인도인들은 영국 관리들이 기득거리는 것으로 보아 또 무슨 잔인한 짓을 할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몹시 더웠는데 아델라의 눈에 제일 처음 들어온 인물은 그곳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며 공식적으로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풍카를 움직이는 하인이었다. 이 풍카는 천장에 달린 배로 된 선풍기로 하인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풍카를 움직이는 하인이었다. 근사한 몸을 지닌 그는 그의 불거숭이 상태로 법정 뒤쪽의 높은 단에 앉아 있었으며 아델라의 눈에는 재판의 진행을 감독하는 것처럼 비쳤다. 그는 천한 태생의 인도인들에게서 가끔 볼 수 있는 힘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이상한 종족이 불가촉 천민으로 운명지어졌을 때 자연이 다른 곳에서 이루었던 육체적인 완성을 떠올리고는
사회가 정한 분류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신을 많이는 아니고 이곳저곳 하나씩 보낸 것 같았다. 이 사내는 어디서든 눈에 띌 것이고 엉덩이도 가슴도 볼품없는 찬드라 프로의 범인들 사이에서 신처럼 두드러지지만 이 도시의 쓰레기를 먹고 살아왔으며 쓰레기 덤에서 최후를 마칠 것이다. 리듬감 있게 선풍기 줄을 잡아당기고 풀어 다른 사람들에게 소용돌이 바람을 보내면서 자신은 그 바람 한 점 받지 못하고 있는 그는 인간의 운명과는 동떨어진 남자의 모습을 한 운명의 여신이요 영혼들을 키로 까 부르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의 반대편에는 역시 단위에 교양 있고 자의식이 강하고 양심적인 짝닮아간 판사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풍카 하이는 그런 요소들과는 거리가 멀었고 존재에 대한 의식조차 거의 없었으며 법정에 왜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지도 몰랐다. 사실 그는 법정에 평소보다 사람이 많다는 것조차 몰랐고 선풍기 줄을 잡아당기면서도 자신이 선풍기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그의 그런 무관심이 영국 중산층 출신의 아가씨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녀의 고통의 편협함을 책망하는 듯 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법정 가득 사람들을 모았던가. 그녀가 지닌 의견들과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편협한 여호와 그들은 무슨 권리로 세상의 중심임을 자처하며 문명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것일까? 무어 부인.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무어 부인은 먼 바다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은 노 부인이 불쾌하고 괴상하게 돌변하기 이전에 인도로 오는 배 안에서나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어 부인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들은 점차 분명해졌다. 획기적인 재판이 시작되었고 경찰서장이 기소 요지를 진술하고 있었다. 맥브라이드는 굳이 흥미진진한 연설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웅변은 피고 측에나 필요했기에 그쪽에 양보했고 피고가 유죄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나는 그가 안다만의 교도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사실을 대중 앞에서 알릴 의무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도덕적 또는 감정적 호소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고의적인 테마는 점차 드러나서 방청객의 일부를 격분시켰다. 그는 사건의 발단을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는 공립대학 학장이 연 다과회에서 퀘스트 대왕을 처음 만난 뒤 그곳에서 범행 의도를 품게 되었다. 피고는 방종한 생활을 하는 자로 체포 당시 확보한 서류들을 증거로 들 수 있고 그의 동료인 닥터 판나랄도 그의 인품에 대해 증언할 것이며 켈린더 소령도 몸소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맥브라이드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추었다. 그는 되도록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었지만 그가 좋아하는 주제인 동양의 병리학이 만연해서 그것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는 보편적인 진실을 발표할 때면 늘 하던 버릇대로 안경을 벗어 그것을 슬픈 눈으로 바라본 뒤 피부색이 검은 인종은 흰 인종에게 육체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것은 비꼬는 말도 매도하는 말도 아니고 과학적인 관찰자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하나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자보다 못생긴 여자라도요? 난데없이 어쩌면 천장에서 그런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첫 번째 방해였고 판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을 끌어내세요. 그가 말했다. 원주민 경찰관이 입도 번긋하지 않은 방청객 하나를 난폭하게 끌어냈다. 맥브라이드는 안경을 낀 뒤 진술을 계속했다. 그러나 퀘스트 양은 그 말에 동요하고 있었다.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그녀의 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델라, 어지러워요? 애정 어린 분노 속에서 그녀를 돌보던 대리인양이 물었다. 낸시, 아까부터 계속 그랬어요. 견뎌내야 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너무 끔찍해요. 이 말은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다. 영국인들이 아델라를 두고 법석을 떨자 소령이 외쳤다. 내 환자를 이런 열악한 상태에 방치할 수는 없어요. 왜 단상에 앉히지 않는 겁니까? 여기선 숨을 쉴 수조차 없어요. 다스가 환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럼 퀘스트 양의 건강 상태를 참작해서 기꺼이 이곳에 의자를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자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옮겨졌고 모두들 아델라를 따라 단상으로 올라가서 방청석에 남은 유럽인은 필딩 혼자뿐이었다. 이러니까 낫군요. 터튼 부인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지요. 서령이 대꾸했다. 판사는 그런 발언에 질책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헬린드는 그가 겁먹은 걸 알고 권위적으로 외쳤다. 됐어요, 맥브라이드 계속하세요.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모두들 괜찮습니까?
경찰서장이 물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5시. 우린 여기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니까. 징시관이 선심 쓰듯 말했다. 그들은 재판을 방해했다기보다는 쥐고 흔들었다고 볼 수 있었다. 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퀘스티드 양은 법정안을 살펴보았는데 처음엔 눈이 부신 듯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풍카 하인 왼쪽과 오른쪽의 조금 앞면에 있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래쪽에 진짜 인도를 보고자 했던 그녀의 어리석은 시도의 모든 자네들이 모여 있었다. 브릿지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 마차를 보내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부, 자신의 차를 태워주었던 노인, 여러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과 관리들, 그리고 피고 자신. 새까만 머리칼과 유연한 손을 지닌 작고 강하고 단정한 남자, 그가 앉아있었다. 아델라는 특별한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만남 이후 그녀는 그를 악의 본질로 만들었지만 지금 그는 평소의 모습 그대로 단지 조금 아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하찮은 존재였고 메마른 모습이었으며 유죄지만 죄책감에 감사하여 있지도 않았다. 난 그가 유죄라고 생각해. 혹시 내가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무 부인이 떠난 뒤로 그런 의문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 의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마무드 알리 변호사가 일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캘린더 소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인도인들도 가끔 몸이 편찮은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의뢰인도 단상에 앉을 수는 없는지 빈정대는 투로 장황하게 물었다. 저런 것이 바로 그들의 훌륭한 유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릭량의 칭송이었다. 로니는 다스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보았고 동료한 다스는 마무드 알리에게 심하게 타박을 주었다. 죄송하지만 캘커타에서 온 저명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는 뼈대가 굵은 우라마 몸집에 잿빛 머리를 짧게 친 미남자였다. 그가 옥스퍼드식 영어로 말했다. 저렇게 많은 유럽인 신사숙녀들이 단상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정인들이 위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도 나머지 방청객들과 함께 단 아래에 내려와 앉아야 합니다. 퀘스트 양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단상에 앉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으며 경찰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인 진실들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퀘스트 양을 특별히 대우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판결이나 내립시다. 소령이 으르렁거렸다. 저명한 캘커타 변호사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판사를 응시했다. 동의합니다. 다스가 필사적으로 서류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나는 퀘스티드 양에게만 단상에 앉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내려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다스. 매우 적절한 판단이에요. 노니가 정직성을 발휘하며 말했다. 내려오라니 이런 무리할 때가 있나? 터튼 부인이 외쳤다. 메리, 조용히 내려와요. 그녀의 남편이 웅얼거렸다. 이 봐요. 내 환자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의무관이 단상에 남는 것에도 이의가 있습니까? 암니 트라우시? 그렇습니다. 단상은 권위를 부여하니까요. 30cm 높이밖에 안 돼도 말이지. 그러니 모두들 내려오세요. 징시관이 웃음을 참으리고 애쓰며 말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징시관님 감사합니다. 히슬롭 씨 숙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스가 크게 안도하며 말했다. 그리하여 퀘스티드 양을 포함한 일행은 무모하게 올라갔던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 그들이 창피를 당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의 야유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특별한 의자들도 단상에서 내려졌다. 정오로 분별력을 잃어 무용지물이 된 마우드 알리는 그 의자들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도대체 누구의 권한으로 특별한 의자들을 들여온 것인지 나와 그 바드로에게는 왜 그런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따졌다. 법정안이 보통 의자와 특별한 의자, 바닥에 깔린 융단, 30cm 높이의 단 이야기로 술렁거렸다. 그러나 그 작은 이동은 퀘스트 양의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법정 안의 사람들을 모두 본 뒤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것은 최악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이제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고 로니와 터튼 부인에게 그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영국인의 위신이 떨어진 것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퀘스트 대왕은 자신의 자리에서 반역자 필딩씨를 볼 수 있었다. 아까 단상에서는 그가 더 잘 보여서 그녀는 그가 인도 아이 하나를 무릎에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필딩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녀도 보았다. 하지만 둘의 시선이 마주치자 직접적인 교류는 관심 받기라는 듯 눈을 돌렸다. 판사도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단상을 둘러싼 싸움에서 승리한 그는 자신감을 얻은 상태였다. 이지적이고 공평한 그는 계속해서 맥브라이드의 진술에 귀 기울이며 나중에 그것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애썼다. 경찰서장은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갔다. 열등한 인종의 자연스러운 제스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방진 행위들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그는 아지즈에 대한 증오감은 나타내지 않고 깊은 경멸만을 표했다. 그는 피고의 농간에 속아 넘어간 필딩과 안톤이라는 하인과 나와의 바두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퀘스티드 양은 그냥 덮어둘 것을 부탁했었지만 무거운 형을 받아내려면 범죄가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검찰 측은 피고의 계략을 설명하기 위해 마라바르 산의 도면까지 그려와서 일행이 같은 코스와 캠프를 쳤던 단검 저수지를 보여주었다. 판사는 고고하게 관심을 표했다. 동굴 중 하나의 인면도가 제출되었는데 불교 동굴이라고 씌어 있었다. 불교가 아니라 자이나교 같은데 어떤 동굴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죠? 불교 동굴인가요? 자이나교 동굴인가요? 마하무드 알리가 음모를 파헤치는 태도로 따졌다. 마라바라의 모든 동굴은 자이나교 동굴입니다. 예, 그럼 어떤 자이나교 동굴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맥브라이드는 인도인들의 어리석음에 엷은 미소를 지었다. 인도인들은 꼭 이런 문제로 무너진다. 그는 피고 측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해 보겠다는 무모한 희망을 품고서 안내인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어느 달밝은 밤에 필딩과 하미둘라가 가와 돌로 가서 걸음으로 거리를 재보기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레슬리 씨가 불교 동굴이라고 말했으며 동굴들에 대해 그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지요. 지금의 동굴의 형태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맥브라이드는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대링 양의 도착, 퀘스티드 양이 계곡을 급히 내려온 일, 두 여자가 찬드라푸르에 돌아온 일, 퀘스티드 양이 쌍안경에 대한 내용이던 진술서에 서명한 일, 피고의 옷 주머니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쌍안경이 발견된 사실을 이야기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가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으며 결론을 맺었다. 이제 검찰 측 증인들을 부르겠습니다. 진실은 사실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피고는 이중생활을 해온 인물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서서히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피고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는 데 능했으며 존경받는 사회의 일원으로 행세하며 공직에까지 앉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피고는 이제 완전히 타락하여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다른 손님, 다른 영국 부인께도 잔인하게 짝이 없는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방해물인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그녀가 들어간 동굴에 하인들을 잔뜩 몰아넣었습니다. 말이 난 김에 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또 한 차례 파란을 일으켰다. 무어 부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법정 안에서 벼랑간 회오리 바람처럼 일었다. 그렇잖아도 분노에 있던 마하무드 알리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강간에다 살인죄까지 덮어 씌울 작정이냐. 그 영국 부인이 도대체 누구냐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난 그녀를 정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야 나라 밖으로 몰래 빼돌렸으니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겠죠. 그녀는 무어 부인이고 피고가 무죄임을 증명해 주었을 거예요. 그녀는 우리 편이었으니까, 가련한 인도인들의 친구였으니까. 피고 측에서도 그녀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그녀를 부르지 않았으니 그녀의 말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외쳤다.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늦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국의 정의고 영국의 통치지요. 우리에게 무어 부인을 5분만 보내주면 내 친구를 구하고 그의 아들들의 명예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그녀를 제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도 자식을 둔 아버지이니 그 말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녀, 무어 부인을 어디로 보냈는지. 그 점에 관심이 있다면 내 어머니는 아델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로니가 냉담하게 말했다. 재판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지만 피고 측의 맹공격에 놀란 것이다.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감금해 놓았군요. 마하무드 알리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란 중에도 그의 말은 똑똑히 들렸다.
난 파미를 맡게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 한 사람씩 차례로 파미를 맡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가 충고했다. 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당신도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노예들일 뿐입니다. 마무드 알릿이 이미 경고했지만 당장 자리에 앉지 않으면 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재판은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지나지 않으며 난 나가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암니 트라우에게 넘기고 나가다가 문가에서 연극 대사를 하듯 뜨거운 열정을 담아 외쳤다. 아지즈, 아지즈, 영원히 안녕. 소란이 커지고 미시즈 무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미시즈 무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문처럼 되풀이해서 외쳤다. 인도식으로 에스미스 에스무어라고 바뀐 이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졌다. 판사가 협박하고 쫓아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법의 힘이 스스로 소진될 때까지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야, 터튼 씨가 말했다. 로니가 설명했다. 그의 어머니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낮잠을 자다가 마라바르에 대해 잠꼬대를 했는데 마침 베란다에 있던 하인들이 아지즈에 관한 단편적인 말들을 듣고 동양에서 늘 그러하듯 마무드 알리에게 정보를 팔아먹은 게 틀림없다고. 난 그들이 저런 식으로 나올 줄 알고 있었지. 교묘하다니까. 터튼이 인도인들의 벌린 입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종교의식 때도 저렇게 되지. 시작했다면 멈출 줄을 모른다니까. 자네의 다스가 안 됐군. 점점 더 꼴이 우스워지고 있어. 히슬롭 씨, 당신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다니 정말 모욕적이네요. 대리인양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그들의 술책이 먹혀든 것일 뿐이에요. 그들이 왜 마무드 알리를 변호인으로 내세우는지 알겠네요. 기회가 오면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그게 그의 특기거든요. 그러나 로니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이 상황을 혐오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이 힌두교 여신처럼 에스미스 에스무어로 우스꽝스럽게 발음되는 것을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났다. 에스미스 에스무어, 에스미스 에스무어, 에스미스 에스무어, 에스미스 에스무어. 로니, 왜요 아델라? 참으로 기묘하지 않아요? 몹시 신경에 거슬리겠군요. 조금도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말했다. 그녀는 친구들을 향해 몸을 숙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제 걱정은 마세요. 훨씬 나아졌으니까. 전혀 어지럽지도 않아요. 전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에스미스 에스무어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쳐야 했다. 갑자기 소리가 멎었다. 마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성유물이 공개되기라도 한 것 같았다. 제 동료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암니 트라우의 사과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의뢰인의 친구이다 보니 감정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마무드 알리 씨가 직접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맞습니다, 재판장님. 그래야지요. 하지만 우리는 무어 부인께서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제공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서둘러 출국시키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마무드 알리 씨는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유럽인 정인인 필딩 씨를 위협하기 위한 시도로 보였으니까요. 검찰 측에서 무어 부인에 대해 언급하지만 않았어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자리에 앉았다. 무어 부인과 관계된 문제는 이 재판과 무관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인으로서의 무어 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니 트라우 씨나 맥브라이드 씨나 무어 부인이 정인대에 섰다면 어떤 증언을 했으리라 추측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없고 따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요. 판사가 선언했다. 무어 부인과 관계된 진술은 철회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15분 전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경찰서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피고 측을 위해 철회했으니 밖에 있는 분들께도 철회하도록 설득하실 수는 없는지요? 거리에서 에스미스 에스무어를 외치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어서 그가 법정에 어울리는 유머를 덧붙였다. 유감스럽게도 내 힘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소란이 진정되었고 아델라가 증언할 차례가 되자 법정하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놀라지도 않았다. 원주민들은 도대체 끈기라고는 없다.
사소한 문제에 감정을 모두 불살라 버리다 보니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들이 찾는 것은 불평거리며 노부인이 납치당했다는 가정에서 그 꼬투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아지지가 강제로 추방당한다 해도 그토록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아델라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작정이었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미리 연습해 두었다.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동굴에서 겪은 재난이 그녀의 인생의 다른 부분, 즉 로니와의 약혼과 조금이나마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랑에 대해 생각했고 아무 생각 없이 아지즈에게 결혼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질문이 그의 악행을 충동질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에 대해 자세히 밝히는 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터였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이 진술하기 힘들어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진술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 그 부분이 밝혀질까봐 대중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도 두려웠다. 그러나 정언을 하기 위해 일어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그런 두려움조차 사라졌다. 새로운 미지의 감정이 훌륭한 갑옷처럼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그녀는 동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기억 방식으로 기억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마라바르 산으로 돌아가서 그곳으로부터 어둠 같은 것을 가로질러 맥브라이드에게 이야기했다. 그 운명의 날이 세시한 부분까지 되살아났다. 그녀는 그날에 속하는 동시에 속하지 않기도 했으며 이러한 이중적인 관계가 그날에 무엇라고 형언할 수 없는 광채를 부여했다. 그녀는 왜 그 여행을 지루하다고 생각했는가? 다시 그날의 태양이 떠오르고 코끼리가 대기하고 그녀 주위로 희뿌연 바위들이 지나가다가 첫 번째 동굴을 보여주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고 성냥불이 반들반들한 벽들에 반사되고 당시에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모두 아름답고 뜻깊은 장면들이었다. 그녀는 질문들에 정확하게 답변했다. 예, 단검 저수지를 봤어요. 하지만 이름은 몰랐어요. 예, 무어 부인은 첫 번째 동굴을 구경한 뒤 지쳐서 말라붙은 저수지 근처의 큰 바위 그늘에서 쉬었어요. 멀리서 그녀의 목소리가 술술 나와서 진실의 길을 앞장서 갔고 뒤에 있는 풍화에서 나온 바람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피고와 안내인이 당신을 카와 돌로 데려가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나요? 그곳에서 가장 멋진 봉우리였죠. 예. 그녀는 말하면서 머릿속에 카와 돌을 그렸다. 굴곡진 바위에 두 줄로 새겨진 발 딛는 부분들이 보였고 얼굴을 때리는 열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무언가가 이렇게 덧붙이도록 만들었다. 제가 알기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봉우리를 절반쯤 올라가면 표면이 울퉁불퉁한 암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암붕은 암벽 중턱에 선반처럼 삐죽 튀어나온 바위를 말합니다. 암붕이 하나 나오는데 그곳에는 협곡의 시발점 근처에 동굴들이 흩어져 있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 동굴들 중 하나에 혼자 들어가셨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따라 들어왔나요?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어. 소령이 말했다. 하지만 퀘스티드 양은 침묵을 지켰다. 질문의 장소인 법정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지즈가 동굴로 들어오기 전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피고가 따라 들어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맥브라이드는 퀘스티드 양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단조로운 음성으로 다시 물었다. 그들은 사전에 합의된 질문과 대답들을 하고 있었으므로 검찰 측 신문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맥브라이드 씨,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녀의 시야에 여러 개의 동굴들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 동굴들 중 하나에 들어간 자신을 보면서 동시에 동굴 밖에서 아지즈가 들어가는지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주 찾아들었던 의심이었지만 이제 마라바르의 봉우리들처럼 확실하게 다가와 그녀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저는 말하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찰서장이 물었다. 잘 모르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군요. 경찰서장은 두려운 표정으로 입을 꽉 다물었다. 당신은 그 안붕에 이르러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피고가 따라 들어왔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퀘스티드 양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녀가 단조롭고 매력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법정 여기저기서 작은 술렁거림이 일어서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하는 사람은 필딩뿐이었다.
그는 퀘스트 양이 신경쇠약을 일으킬 것이며 친구 아지즈가 구원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제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무슨 실수요? 닥터 아디즈는 동굴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않았어요. 경찰서장은 서류를 탁 던졌다가 다시 집어들며 차분하게 말했다. 자, 퀘스트 양 계속합시다. 사건 발생 2시간 뒤에 저희 집에서 당신이 직접 서명한 조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맥브라이드 씨, 죄송하지만 중지해 주세요. 제가 증인과 직접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청객께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소란스러우면 모두 퇴장시키겠습니다. 퀘스티드 양, 자신의 증언이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사건의 담당 판사인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닥터 아지즈는 따라오지. 의학적인 이유로 이 재판을 중단합니다. 터튼의 말을 듣고 소령이 그렇게 외치자 영국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덩치 큰 백인들에 가려 자그마한 판사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인도인들도 일어섰다. 수백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므로 나중에 사람들은 이 대이변에 대해 저마다 다르게 설명하게 되었다. 기소를 취하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정의의 대표자가 외쳤다. 퀘스티드 양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었다. 이제 마라바르의 장면들은 사라지고 다시 현실의 무미건조함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속죄와 고백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녀는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모든 것을 취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맥브라이드 씨. 그래도 계속하고 싶습니까? 경찰서장은 고장난 시계를 보듯 자신의 정인을 응시했다. 제정신이에요? 그녀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취하하셔야 합니다. 공연이 무리만 일으키게 될 겁니다. 뒤쪽에서 나와브 바두르가 갑자기 우렁찬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터튼 부인이 커져가는 웅성거림에 맞서 소리쳤다. 취하는 안 돼요. 다른 증인들을 부르세요. 우리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고. 로니가 저지하려고 하자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한 대 치고는 아델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서장은 영국인들을 보살피러 가면서 판사에게 무관심하게 말했다. 좋아요. 취하합니다. 다스는 긴장으로 녹초가 된 채 판사석에서 일어섰다. 그는 재판을 치러냈다. 인도인도 재판을 주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피고는 명예로이 석방될 것이며 비용 문제는 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법정의 허술한 질서는 무너지고 야유와 분노의 함성들이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고함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서로 입을 맞추고 격하게 울었다. 한쪽에서는 영국인들이 하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지즈가 하미둘라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한쪽은 승리를 거두고 한쪽은 패배했으니 한순간 완전한 대조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 후 삶은 복잡성을 되찾아 한 사람씩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엔 아름다운 불거숭이 10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텅 빈 단상과 뒤집힌 특별한 의자들을 응시하며 계속해서 풍파줄을 당겨 하강하는 먼지 구름을 리듬감 있게 흩어놓고 있었다.